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정치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금토 양일간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최근 선관위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층이 4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 문제는 투표 의향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 일단 12년 총선부터 해보면은 조금씩 투표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시 코로나19가 투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이 투표율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 이익 때문에 조금 줄 가능성이 많죠. 예전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늘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당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촛불 4년 전이죠. 촛불 집회 이후에 정치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제 그전처럼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응답하고 실제 투표율을 하고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에도 보면 30대는 59.6%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투표한 비율은 50.5%밖에 되지 않고요. 40대도 꼭 투표하겠다. 63.2%인데 실제 투표는 54.3%.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60대 이상은 72.8%가 나 꼭 투표하겠다 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이 71.7%.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의 어떤 희망과는 좀 달리 역시 30, 40대는 좀 투표율이 꼭 투표하겠다 보다는 실제 투표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투표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30대, 40대 러프하게 좀 넓게 잡으면 50대까지를 투표장에 많이 이제 끌어들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이 30대, 40대, 50대가 전 국민의 절반쯤 차지하거든요. 2,500만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30, 50이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승패도 갈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 여건상 과연 이게 30대, 40대, 50대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투표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저는 좀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 그 말기 보여준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분노 투표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그 사전투표가 이제 거의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많이 좀 몰리게 되면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전투표 날짜가 좀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전투표 의향이 높은 거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 당일날은 줄을 길게 서서 해야 되고 좀 불안하죠. 그래서 좀 직장 근처에서 미리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실제 투표율은 그렇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선관위에서 조사한 거 보면 60대 이상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분들이 4년 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글쎄요. 뭐 하여튼 4년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뭐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숫자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일명 깜깜 기간인데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도와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혹자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길게 깜깜이 기간을 갖느냐. 뭐 외국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제도를?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이거는 좀 지나치다가 봐요. 한 3, 4일 전부터는 못하게 한다는 모르겠는데 다만 좀 절반이라도 단축을 하는 게 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는 발표를 못하게 할 이유는 과연 있겠는가? 예. 저는 좀 이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밴드웨건 효과, 또 뭐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했을 경우에 그 뭐 이제 그걸 정경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어쨌든 법을 만드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OECD 국가로서 좀 약간 좀 창피해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유권자를 약간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깜깜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진보 보수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 아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 당일 정도는 뭐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투표 전날까지 뭐 선진국처럼 그렇게 다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가 그래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여론조사가 집권 여당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 정당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여론조사 무용론 지금까지 총선 여론조사를 해서 맞춘 적이 있느냐 결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두 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여당 지지가 높다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지난번 선거 때는 또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요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당이 늘었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초록 동색이었던 그 정당이 요번에 이제 여당 지지로 간 거니까 뭐 지금이 뭐 여당이 지난번에 비해서 뭐 대폭적으로 유리해졌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호남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요.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개표해 보니까 일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어떤 정당 지지도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전혀 그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 깜깜이 기간에 또 어떤 표심은 움직일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여론조사보다도 양 당에서 그 이제 그 전략 참모들 또 대표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석이 묘하게 130석.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쪽 다 어떤 블러핑이 아니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뭐 일부러 뻥 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승리를 자신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좀 상당히 좀 현재는 좀 팽팽한 것 아닌가 싶고요. 130 합치면 사실 260밖에 안 되고요. 지금 지역구에서 아주 그 선전을 할 만한 정당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130석을 하면 승리하고 120석 하면 패배하고. 지역구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석 이내 그것도 5석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승패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바뀔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 의석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그 정당 지지도가 왜 이렇게 안 맞았느냐. 투표일 불과 보름 앞두고 나왔던 국민의당 지지수가 급격하게 늘었지 않습니까요? 그게 저는 상당히 그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게 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했던 그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로 가는 법은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3당의 요소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냥 불과 투표일
한 2조일 앞두고서 그 변화가 생겨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이야기는 호남 변수를 제외하면은 지난번보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간 게 아니죠. 네.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얻은 게 110석인데 그 비례 절세석 얻었고 그런데 지금 호남이 28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난번과 똑같이 나오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민주당이 한 140 지역구에서 140개를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지난번 선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그렇죠. 지지를 오로지 받을 것이다. 오로지 받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받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의석까지 합쳐버리면 그럼 민주당의 압승 결과로 나오는데요. 160개까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압승이라기보다 그 지난번 선거에 제3당의 호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지난번 선거 예외적이었고 지금 이거 좀 복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하고 나서 1992년에 총선 치를 때 민자당이 한 200석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200석. 그런데 149석 과반 미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아무리 많이 기울어도 압도적으로 이기면 152 또는 153석인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의석에다 대입을 하면 한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럼 뭐 민주당이 한 200석하고 뭐 미래 이쪽 당이 한 100석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있었을 때도 152석 정도 152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그럴 것이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30석 하면 승리하는 거고 한 120석 하면 지역구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어느 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당이 이긴다. 내가 이거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뭐 하늘의 천기를 본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130개를 목표로 잡았다가 최근에 조금 여론조사가 자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140개로 약간 목표치를 올려잡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식 부인했어요. 그랬습니까? 자기가 당대표인데 내가 그런 보고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심으로는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외신의 극찬 이런 게 쏟아지면서 또 마스크 대란도 약간 사라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좀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보면 처음에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어두웠어요. 예. 그때는 이게 뭐 유럽, 미국은 이런 게 없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싱가포르, 타이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특히 뭐 마스크 대란 그럴 때. 그랬는데 그 이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보면 우리 문 대통령이 좀 운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뭐 종북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또 우한 폐렴 정권 심판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좀 발이 얽혀서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이거 우리 정부는 잘하네 이렇게 돼서 이제 야당이 좀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너무 과도하게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다가 좀 역풍을 맞고 비틀거리는 뭐 이런 좀 역설적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 하기는 뭐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보다 상대가 잘못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잘해서 일당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새누리당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진박 마케팅하고 뭐 옥새 들고 나르고 뭐 이런 일이 겪으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한 그런 원인이 된 것도 있죠. 이번에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여야 정당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어떤 실제로 역할을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언론 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어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균형이 좀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를 높이고 뭐 이런 이상한 좀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걸 안 게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뭐 SNS라든가 뭐 디지털 이쪽을 또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야당하고 이른바 보수신문은 또 신뢰가 더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 반사 이익을 정부 여당이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이제 반사 이익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 샤이 보수층이 분명히 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샤이 보수층. 많게는 10%까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샤이 보수층이 그렇게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라고 말하는 걸 예를 들 수 있는 게 영남에 있는 말하자면 현 여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표출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러나 이제 대선 때는 투표를 하고 대선은 이제 전국을 다 집계하니까 또 총선 때는 어차피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패배할 것 같으면 투표장에다 나가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른바 그 샤이 보수보다 뭐 오히려 영남에서 좀 민주당 현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게 오히려 영남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선거라면 사실은 TK보다가 PK겠죠. PK죠. 네. 네. TK는 뭐 아니고 PK죠. 예. PK에서 얼마나 여당 지지율이 나오느냐. 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네. 지금 그 민주당 부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주, 2주 전하고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그렇죠.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심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8에서 한 10석은 가능하지도 않겠느냐까지 말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전패할 뻔했는데 잘하면 뭐 방어 정도는 할지도 모르겠다. 방어는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의석 정도는 유지한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이 한 6석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선거 대세가 기울었으면 우리가 나가 찍어봤자 안 된다 하면 이제 그게 안 되죠.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한번 투표하면 우리 표가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서 나는 그 샤이라는 사회 유권자가 가장 많은 데는 그 부산 경남 같아요. 또 숨어있는 야당표라는 말은 있어도 숨어있는 여당표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숨어있다면 야당표가 숨어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부산도 초접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많죠. 예,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딱 붙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성 기자님께서 상대당이 실수를 할 만하느냐 여기에 또 선거가 달렸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2명이나 후보가 제명이 되는. 저도 선거를 지켜보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선거 기간 중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돌이켜 보면은 그 19대 2012년 총선 때 어느 지역이죠? 노원 지역에 그냥 막 과거에 방송에서 했던 방송에서 그냥 마음껏 얘기했던 거 막말 논란이 있었죠. 막말 논란이 있었죠. 뭐 그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좀 강력하게 억제를 했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아주 신속하게 제명을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꼭 그렇게 제명까지 할 말인지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 예민한 시점에 말을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한 발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둘 다 아주 신속하게 한 사람은 제명 했고 한 사람은 당내 논란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쯤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한 분이라 어쨌든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민주적 거리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테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사실은 지난번 그 말씀하신 민주당 경우에도
또 그것 때문에 의석이 몇 개 더 많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지금 8년 전 얘기하시는 네, 건데요. 8년 전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를테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직무평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요. 물론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지층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유, 뭐 다 이길 것 같은데 뭐, 나 몸도 아픈데. 매저 어쩌냐게 한잔 했는데 뭐 아침에 뭐, 아유, 일어나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가 지는 거고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글쎄요 제가 아까 4년 전 새누리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역시 총선 특히 수도권에 10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판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건 그렇게 예측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4부에서 토론 이어갑니다.